무역전쟁은 1기 때 이미 효과가 크게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역전쟁은 엄포용이고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 화폐전쟁을 끌고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무역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고 2기 때는 화폐전쟁이 진정하게 꺼내든 무기다. 한상을 걷어내야 된다. 내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트럼프 2기의 미국을 좀 예상을 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굳이 평가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1기와 2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2기의 차이는 1기보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 그 학습 효과가 반영됐다라는 게 트럼프가 지금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충성파로 다 교체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1기의 학습 효과입니다. 1기 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들에 힘이 약화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자기의 충성파로 자기 말대로 모든 걸 다 그대로 밀고 가는 반대 없이 이게 이제 트럼프 2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김 또 트럼프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빠르고 강력할 수 있다. 그리고 혼란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특색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제가 패권전쟁이라는 책에서도 다뤘지만 1기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패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국 우선주의 좀 더 하면 패권주의거든요.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강력한 미국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1기는 그것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역전쟁을 썼습니다. 물론 이번 2기 때도 1기 때보다 더 강한 관세를 때리겠다. 보편적 관세도 때리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역전쟁은 그다지 1기 때 이미 효과가 크게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역전쟁은 엄포용이고요. 무역전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는 없고 대신 이번에는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 트럼프의 정책들을 쭉 다시 이면을 뒤집어 보면 화폐전쟁을 끌고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1기 때는 무역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고 2기 때는 무역전쟁은 하나의 그 도구이고 화폐전쟁이 진정하게 꺼내든 무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패권 전쟁이라는 신간을 내셨습니다.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집중해 있는데 엄밀히 보면 왜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까라고 보면 거꾸로 트럼프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보면 미국의 지금 상황이 미국의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주류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트럼프 같은 인물을 요구하는 그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이 말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 같은 지원에 해당하는 강대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뢰, 관용, 이런 나이스한 면들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패권들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강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하게 신뢰를 좀 얻어야 된다. 미국의 역할도 잘하고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그 균형자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지만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어떤 그 위상 미국의 신뢰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의 그 지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하고 지위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트럼프 1기 때도 2기 때도 그렇고 현재 미국의 상황은 그걸로는 미국의 위대함, 미국의 강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미국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미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동원해서 그게 군사적인 힘이든 폭력적 힘이든 혹은 화폐의 힘이든 무역의 힘이든 그 모든 힘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트럼피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트럼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사회 전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말은 그게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주장들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먹히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굳이 뭐 비단 예를 들자면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때리고 관세 전쟁을 막 하고 브릭스에는 막 100%, 자동차 뭐 중국의 전기차에서는 뭐 1000%를 막 관세를 때리고 중국에는 뭐 50%, 60% 막 관세를 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밖에서 보면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얘기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 국민의 57%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찬성합니다. 그게 트럼피즘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국민들의 특별히 주류 세력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추락, 약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이해할 때 혹은 미국을 이해할 때 앞으로 미국의 정책들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 미국의 근본적인 상황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에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미국 다음에 새로운 패권국이 단기적인 시간 안에 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미국이 약해지긴 했지만 미국의 어떤 지위 유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0-30년은 더 갈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이 오려면 모든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그리고 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미국의 어떤 그 경제력 수준에서는 미국을 능가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명목 GDP도 미국을 능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지배력도 경제적 뭐 GDP의 규모에서의 어떤 그것도 좀 능가를 좀 해야 되고, 화폐 가치에서도 상당히 더 신뢰도를 더 얻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한때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중국이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라고 기대를 얻었지만 저는 뭐 그때도 중국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제가 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그때 예측하기를 앞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이 40년 이내에 명목 GDP조차도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요. 뭐 실제로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미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는 당분간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미국의 힘은 약해지지만 그래도 대체 국가가 없기 때문에 패권국의 지위는 앞으로도 뭐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이상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2008년 미국의 대위기에도 중국이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환상이 컸었어요. 저는 환상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영미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든지 이걸로 대변되는 그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식 자본주의가 어떤 새로운 대안이다 라는 어떤 환상까지도 너무 가졌어요. 그리고 중국이 규모가 막 크게 올라오고 사실 경제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률이 20%, 15%, 막 10% 막 이렇게 되니까 이 기세면 이걸 트렌드 프로젝트 쫙 하면 순식간에 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10년 안에 미국의 명목 GDP를 추월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예측이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자본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 제가 정확히 이 비유를 들었는데 중국식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실패했던 그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군부 독재 시절의 자본주의입니다. 국가 주도적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의 한계에 반드시 도달한다. 그리고 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중국이 그렇게 성장률이 계속 상승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을 봤을 때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반영을 했을 때 그건 당연히 미국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2 내지 3%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2, 3%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프로젝션을 하고 예측을 하고 중국은 20%에서 15%, 15%, 10%, 10%에서 8%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팅에 떨어진 걸 반영해야 되는데 계속 그때는 그 당시에도 8에서 10%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두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겠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비합리적인 가정이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성장률도 떨어진다라는 걸 반영을 해야 됐고요. 또 하나는 최악의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속도를 보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까 이제 그게 이제 부작용인데요. 국가가 주도하는 독재적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독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국가들의 성장률은 우리가 기존에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민주주의적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예를 들면 10%에서 8%, 8%에서 6% 계단 떨어지는 게 그걸 반영하면 중국도 실제로 그랬고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반영하면 결국에는 그 미국의 명목 GDP를 추월을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중국 같은 나라도 시진핑이 경제 운영을 하지만 경제 신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나타나는 문제, 경기 침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문제,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부채의 문제라든지 산업의 어떤 구조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정책적으로 남들이 쓰지 않는 정책을 막 퍼붓는다고 해도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빚을 막 내서 부동산을 사라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면 사람들이 그걸 또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부채를 내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채를 다 탕감해주지 않는 한 부채가 나타나는 부작용, 경제적 부작용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늦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반영하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것은 40년 이내는 불가능하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제 예측이 탁월했던 건 아니고요. 저처럼 예측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중국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졌던 것뿐이죠. 과거를 미뤄봤을 때 패권국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과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패권의 이제 변화 역사들이 있는데요. 사실 세계 경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패권 지위를 잃은 국가의 충격이 이제 컸던 거죠. 물론 그게 이제 패권국이 바뀌면서 글로벌 이제 무역이라든지 통화의 질서들이 많이 바뀌죠. 그런 부분들은 각 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그것을 제외한 어떤 경제적인 충격 뭐 이런 것들은 굳이 패권국이 바뀐다고 해서 주변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